안녕하십니까. 기독신문 선교대담 진행을 맡은 노충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선교에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전 세계 171개국에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제2위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 선교가 축소 위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선교사가 감소하는 반면에 시니어 선교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선교 방식에서도 대도시 편중, 중복 사역, 재정 의존적, 건물 중심적, 구태의 답습이 여전하다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선교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탈출구로 주목되는 동반자 선교를 조명합니다. 한국교회가 현지 교회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교로 전환하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대담을 위해서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이신 강대흥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강대흥입니다. 또 총회세계선교회 GMS 사무총장을 맡으신 허성회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성회 선교사입니다. 세계교회 동반자 선교원 대표를 맡으신 김찬곤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찬곤 목사입니다. 예,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강대영 사무총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동반자 선교를 이렇게 새롭게 부각시킨 장본인이 강대영 선교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동반자 선교란 무엇이고 왜 지금 시점에서 동반자 선교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올림픽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해외여행 자유하고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는데 사실은 선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는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가 잘 모르고 훈련받고 나간 게 아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아는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에도나이럼 저더슨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영웅전들이 했던 선교에 관련된 책을 보고 선교지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했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땅 사고 학교하고 뭐 교회 짓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실상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지역은 이미 외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1차 떠난 지역에 우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이게 세워졌는데 선교사님들이 은퇴함에 따라서 이런 것에 이제 그 관리라든가 이양이라든가 이런 게 이슈로 대두가 됐어요.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현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현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와 같이 하지 않고 사역을 하니까 현지 선교사님들이 이제 때가 돼서 은퇴하거나 돌아왔을 때 이 사역하던 것이 정말 현지 교회에 사역으로 남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우려가 계속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선교사들이 하던 사역이 교회나 무슨 뭐 센터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현지 교회와 같이 가는 사역이 돼서 선교사가 떠나도 그런 것들을 현지 교회가 계속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현지 교회의 리더십들이 봤을 때에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가 아주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사역은 하고 있지만 현지 교회에 주는 임팩트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이 현지 교회인들이 인정하는 사역이 되는 거니까 현지 교회와 같이 가는 사역, 동반자 사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겁니다. 네, 현지 교회와 같이 가는 동반자 사역.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지 교회의 자생력, 또 열매, 선교의 연속성 같은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허성애 사무총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사무총장님께서도 동반자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기고나 또 발제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GMS 총회세계 선교회에서는 이 동반자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또 동반자 선교로 가기 위한 어떤 실천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한국 선교계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동반자 선교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GMS도 이 흐름, 영향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실제적으로 이 동반자 선교에 대한 이슈를 GMS 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GMS 현재 이 동반자 선교의 이 현 주소가 어디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한다면 아직 어떠한 변화나 또 행동에까지 이루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GMS가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파송 중심의 이 정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GMS가 20년 전부터 현장 중심의 선교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선교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정착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동반자 선교의 중요성을 조금 놓치면서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현상은 최근 2년 전부터 이제 동반자 선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 대표 리더십들이나 또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GMTI 선교 훈련 과정이나 또 각종 여러 선교 대회 포럼에서 이 GMS의 이 중요한 이 동반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무적인 현상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동안 놓쳤던 이 부분들을 다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 동반자 선교는 구호가 아니고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한 본부의 정책적인 이 어떤 마련이 분명히 뒷받침돼야 이것이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놓쳤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역 안에 이미 동반자 선교의 형태를 가지고 해왔던 많은 선교사님 또 팀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례 개발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GMS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국내 최대의 교단 선교부인 GMS가 현장 중심의 선교로 전환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니까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이제 동반자 선교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동반자 선교를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단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계교회 동반자 선교원입니다. GMS 이사장을 역임하신 김찬곤 목사님과 또 케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김철수 선교사님께서 손을 잡고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찬곤 목사님, 왜 이 시점에서 세계교회 동반자 선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요? GMS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선교를 계속 지향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동반자 선교는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성경이 결국은 동반자를 주창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포피를 부르짖었던 선교 그 원리 속에 세 번째가 동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반자를 놓치고 있었지 않느냐. 그것은 동반자 선교의 가장 본질적인 선교가
현지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같이 나가는 것이 선교인데, 솔직하게 한국교회 목사로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의 필요라든지 우리의 열심으로만 선교한 것이 훨씬 많았지 않았는가. 그럴 때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현지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 북반부가 저를 잡고 있던 기독교가 남반부 교회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선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강함으로 시작했던 선교가 오히려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선교 숫자가 줄어들고, 저는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약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를 고집할 텐데, 약해지니까 본질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은 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아프리카 교회와 함께 동반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누고 본질을 타치해 나가는데, 아프리카를 알면 알수록 우리보다 선교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약함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할 때에, 그들의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데, 자기들이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준 정도로 훨씬 많이 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특별히 한국 이 세계교회 동반자 선교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연구소 개념입니다. 연구원의 개념인데, 특별히 저는 제가 가진 사명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하는 목회자들에게 동반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더 피력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책도 발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동반자 선교원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동반자 선교가 선교의 본질이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고요. 세계교회 동반자 선교원이 출범했으니까 앞으로 많은 인식의 확산과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동반자 선교가 떠오르긴 했지만, 그 전부터 동반자 선교에 대한 논의들은 여러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이 동반자 선교를 얘기할 때 혹시 샘플로 삼을 수 있는 선교 현장에 그 사례가 있는지, 또 해당 지역에서 어떤 이런 좀 사역들이 있는지, 또 선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동반자 선교가 좀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대영 사무총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지를 살펴봤을 때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연합으로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교단을 세운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현재 교회가 많은데 선교사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단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럼 필리핀 장로교 총회가 그건데요. 그러면은 한국 선교사들이 GMS 선교사들이 열심히 가서 교단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웠으면은 그 교단 안에 속해서 교회가 개척하는 대로 그 교단 안에 속해 가지고 그 교단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동반자 선교인데, 물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가서 교단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웠을 때는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힘을 합해 주는 게, 이게 동반자 선교의 모습인데요. 똑같은 게 캄보디아도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공회를 세웠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세워서, 그러면 선교사들이 거기에 갔으면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캄보디아 장로교단을 힘을 보태주고, 또 선교 신학생들을 그 캄보디아 장로교단 장로교 신학교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동반자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반자 선교의 샘플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대로는 내가 나 자신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87년에 태국에 갔고 이제 89년에 현지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태국에 있는 현지 교단하고 연합해서 사역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현지 교회를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썼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텀 동안에 어떤 선교사가 대학에 가서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아이들을 지역 교회로 보내는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한 거거든요. 주중에 대학생들 모아놓고 예배하고 주일날은 교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파송교회가 너는 한 텀 동안에 6년 동안에 교회도 하나 개척하지 못했느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동반자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서 12년 동안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죠. 또 평신도 리더십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했죠. 또 제가 교회 개척한 거는 몇 개 안 되지만은 교회 개척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일한 태국 교회가 한 200개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8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교회 개척하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영예스러운 일은 지난 12월 달에 그 태국 교회가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태국에 정말 좋은 한국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가 많이 있지만은 자기들하고 같이 했던 강 선교사가 태국을 잘 알고 태국 교회를 잘 이해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선교하는 걸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가서 그분들을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강의하고 지도하고 왔는데 이런 게 이제 동반자 선교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한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와 관계없이 내가 복음적인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동반자 선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인 거죠. 네, 좀 말씀 들으니까 동반자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허성애 사무총장님께 현재 선교 현장의 그 동반자 선교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GMS가 동반자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적합한 동반자 선교의 모델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강대웅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KGAM 이 부분은 이제 30년 넘게 사실은 현지 교단과 함께 동반자 선교를 아주 모범적으로 해왔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 차드 지역에서 K 선교사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샘플이 있는데 이 역시도 처음부터 현지 교단인 EMT라고 하는 교단과 함께 이 동반자 협력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의 시작점을 그 현지 교단과 이 MOU를 체결을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MOU 내용에 보면 아주 명확한 이 동반자 선교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단은 선교사의 법적 대리인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교단은 선교사들의 비자를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교단과 협의를 통해서 교단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부동산은 현지 교단의 이름으로 정부에 등록한다는 것, 그리고 개척교회는 이 현지 교단의 산하의 사역으로 한다. 이런 이제 어떤 구체적인 협력 관계에서 분명한 이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가 아닌 현지 교단에 맞춰져서 선교사들은 이 일에 조력하는, 조언하는 그런 협력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사역의 내용을 보면 교회 개척 사역도 실제 교회 개척 사역을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현지 사역자들이 교회 개척을 하게 하고 선교사들은 조언자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신학교 사역 역시도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수를 배양하는 사역. 그래서 실제 선교사들이 교수를 이제 해외 유학을 시켜서 돌아와서 그 교수가 현재 신학교의 리더십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선교사들은 그 학교의 운영 이사 정도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료 사역이나 뭐 이런 학교 사역을 할 때도 선교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보건소를 개설할 때도 교단이 법적인 입장에서 정부에 등록을 시켜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동반자 선교의 하나의 이 케이스를 사실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하고 발리 섬에서 진행하고 있는 K 선교사의 경우도 이미 2,600여 개의 교회를 갖고 있는 이 교단과 약 20년 이상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미 그 교단 안에 우리 GMS 선교사 5명이 비자를 이렇게 교단에서 해결을 하고 또 그 지역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GMS가 동반자 선교의 어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장에서는 의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개척 선교 단계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사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협력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현지 교회를 훈련하고 도와줬을 때 자생하고 또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다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KJM 괌 선교회 지금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기는 한데요. 강 목사님 잘 세워놓은 것들을 최근에 다시 이제 복원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미얀마 카렌족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카렌족 신학교도 결국은 카렌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신학교였고, 처음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잠시 시작하다가 1965년도에 카렌 족들이 자기들이 땅을 사고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준비해 나갔다가 나중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동반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각각 부분에 있고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에 있는 AIU 대학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도 84년도에 아프리카인에 의하여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신학교를 만들고 아프리카인들이 우리 감목을 하기 위해서 했고, 선교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도전받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실시를 했고, 실시했던 것을 나중에 미국 선교사들 들어오고 우리 김철수 선교사도 1999년도부터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동반자 사역을 한 30년 이상을 해왔던 좋은 케이스들은 사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중에 한 가지는 항상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우리가 신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끝까지 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조금 계속 끝까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또 파워가 있는데 그걸 엮어주지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계속 영세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 학교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동반자 선교의 개념은 찾아보면 좋은 케이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도전받아야 할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파송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후방에서 어떻게 보면 탄환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동반자 선교에 좀 모범인 그런 파송교회들이 좀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그런 동반자 선교를 일찍부터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혹시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창곤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은 다 자기들은 동반자 선교를 한다라고 말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질을 찾아보면 동반자 선교가 아니라 그냥 같이 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저희 교회도 같은 경우도 7가정이 파송되어 있는데, 저는 동반자 선교의 개념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자를 삼는 운동이 성경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라 할 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를 삼는다라는 그 제자를 통하여서 그 다음 사람을 또 키우고 또 그들이 그들을 또 키워서 결국은 그들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동반자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진짜 어떤 교회들 샘플이 좋은 교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다른 교회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좌우지간 사람에 집중해라. 프로젝트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과 함께하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회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허성애 선교사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그 질문에 대해서 아쉽게도 그 현재 한국교회에서 동반자 선교를 하는 교회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경 이사장이신 김창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안양석수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그래도 교회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철학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 개교회를 놓고 보면 이 동반자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을 가지고 개교회가 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교회는 기본적인 특성은 파송 중심이고 또 자원을 지원하는 중심이고 또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교회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 중심보다 다른 측면에서 동반자 파트너십의 개념으로 선교에 이렇게 함께 동반자로서 간다라는 개념을 갖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교의 선교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가 정책적으로 선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송한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 정책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동반자 선교의 교회로서 사례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파송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그리고 우리 GMS 같이 이 본부가 함께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강대근 사무총장님. 예전에 그 서울 남교회 그 김영희 목사님이 담임 목회할 때에 미얀마의 먼적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먼적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또 집중적으로 먼적에 가서 그들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교회 훈련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이 먼적이 지금 버마에는 먼적이 필요로 하는 거를 교회가 채워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어떤 다른 교단의 선교사가 가서 제일 먼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제가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좀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멘토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현지교회 목사님이 한참 쳐다보더니 울더래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수많은 선교사가 아르헨티나에 왔지만은 나한테 와가지고 아르헨티나 교회를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선교사님 내가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1차로 우리 교회 당회장실을 당신이 써라. 나는 신학교에 내 교수실을 쓰면 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선교처기에 이제 엄청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지 교회로부터 선교사가 내가 뭐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보다도 우선 가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지를 많이 배울 수, 이게 바로 동반자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시초고 그런 분이 한국에 와서 한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바로 동반자 선교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교회 선교가 굉장히 열정과 또 열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는지, 또는 어디에 교회를 짓고 센터를 짓고 또 몇 명을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전시적인 성과주의에 좀 치우치는 감이 아직도 있는데, 선교한 지가 참 이제 좀 됐는데 왜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한 단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대영 사무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개교의 중심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개교의 중심이 중요하니까 이제 목사님의 생각, 당회의원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 세우는 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배당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하나 새로 세워지는 이러고, 예배당을 기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혼용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의 해외 지교회, 선교사를 부목사 같이 생각해가지고 해외 지교회 세우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들 많이 동원해가지고 100교회, 200교회 지었다. 뭐 인도에도 100교회, 200교회, 뭐 1000교회 지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어떤 때는 뭐 1000불일 수도 있고, 뭐 500,000불일 수도 있고, 10,000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창곤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교회 세우는 일에 힘을 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선교지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8% 이상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1%, 2%를 놓고 현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경제력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면은 요 1, 2% 되는 사람들 가지고 선교사가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선교사가 목회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선교사가 하는 일은 이 98%나 되는 이 더 많은 고기들을 잡으러 가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목회하고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다가 떠나면은 우리 교회 선교 잘했다, 이런 생각이,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선교사가 가서 교회 세우라는 말이 있냐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성경에 가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140년 전에 한국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라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처음부터 세운 게 아니고, 이들에게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커뮤니티도 개발하고 하고, 그러다가 관심이 있으면 이게 교회를 세운 건데, 이 작전을 한반도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때 했던 선교 전략을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다 있는데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세우면 안 된다. 지금은 선교사가 가서 교회 하나 세우거나 예배당 건축해 줄 때가 아니고, 한 사람 붙잡고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면은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주 귀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소래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도 우리 한국인들이 세웠고, 또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볼 때 교회를 지을 때 손수 벽돌을 나르고 또 이렇게 시멘트를 칠하면서 교회를 스스로 세웠던 그런 전통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성혜 선교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통해서 양적 성장이나 또 섬김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과 현지 교회가 아니라 파송교회가 되어버린 그러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 자체가 이제 내부자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외부자 중심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선교사 중심이고 또 파송교회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동반자 선교의 출발점은 저는 이 선교의 주도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다. 또 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동반자 파트너십 선교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강대웅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교의 이 사역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전시 선교라는 말 자체는 결국은 이 주도권 자체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건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 이러한 전시 선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나 또 좀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동반자 선교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하고 제자 만들고 훈련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지 교회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접근해야만 이제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파트너십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이 사역의 시작이 됨과 동시에 이 사역의 종착역,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마지막 그 출구 전략도 분명히 함께 가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선교하면은 그냥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끝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선교사가 은퇴하는 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또 물론 그 다음에 어떤 선교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선교를 그냥 계속적으로 끝이 없이 가는 이러한 선교를 우리가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마침점이 분명히 시작부터 시작이 돼야만 우리가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정의 단계를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개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부모 입장에서 그들을 관리하다가 또 동반자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참여자로서 도와주는 이런 단계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처음과 끝이 불명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개척자고 또 관리자고 또 어떤 이양을 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하면서 가야만 이게 구체적으로 그 파송 교회들이 또 함께 이 동반자 선교의 협력 관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매우 좀 교회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부흥케 하셨는가 하는 원리를 좀 찾아보면 아까 강대영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 중에도 그 방향은 분명히 맞는데 내용 속에서도 결국은 교회를 짓고 하는 모든 면은 소래교회를 위시해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축복이에요. 학교나 병원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줬지만 다른 것들은 선교사들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도 지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교역자 사례도 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자 선교가 담임 목사의 방향성의 중요함 뿐만 아니라 가는 선교사들이 이 선교의 기본적인 본질과 원리를 캐치하지 않으면 가서 자기 방법으로 선교를 하면 선교인 줄 아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샘플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교회를 짓는, 건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한국교회의 긍정을 현지에서도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너무나 오바센스가 나온 부분이다. 사실 한국교회는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은 나라죠. 우리는 건축할 때 집을 팔아서도 하고 전세로 옮겨가면서도 하고 진짜 헌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다 보니까 저 나라 가서도 우리가 헌신을 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떠먹이 주는 역할만 교회 지어서 해라, 잘해주면서 해라, 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내비수 선교 정책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적용되어졌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목회자 선교사들은 교회사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기본만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이거는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방향성들이 너무나 잘 잡혀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샘플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세상에서 나라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불구하고 자립자전 자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동반자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본질을 찾아보면 케이스가 다르고 아까 분명히 닫힌 지역과 열린 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반자가 사람이 없으니까 동반자가 안 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한국교회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문제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갖추어 가야 되는데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GMS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MS에는 각 지역 선교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가 파송한 나라가 지역 선교부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거의 손 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논의도 하고 방향도 잡아보고 했는데 파송교회 목사님들은 지역 선교부 안에서의 그 역할들을 놓치고 있고 그냥 내가 보낸 선교지 하나만 관점하고 그 사람만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선교사님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 궁금합니다. 이 동반자 선교를 하겠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선교사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허성애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GMS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이 동반자 선교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동반자 선교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이 구조적인 그러한 그 기대 체계가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쉽게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시간적 또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교사들이 이제 고착화된 그 형태를 갖고 있죠.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형태들이 가서 개척자로서 또 결정권자로서 그리고 뭔가를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그런 그 방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들이 실질적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산모의 역할에 더 집중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파로서 돕고 협력하고 조언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미 기존의 선교사들의 마인드나 또 그 방향들이 산파가 아니라 산모의 그 입장에 서 있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동반자 선교에 공감은 하지만 바로 이것이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모를 이게 이제 본부도 뭐 강조를 할 수 있겠지만 파송교회의 어떤 메시지 역시도 잘못하면 이중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반자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반자 선교로 전환을 했다 손치더라도 아직까지 한국교회의 정서는 또 본부는 보이지 않는 그 기대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함께 동반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선교사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충분히 이러한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뭐 기존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GMS가 2,56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20년 내에 거의 60, 70%가 다 은퇴를 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은퇴라고 하는 눈앞에 놓은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해왔던 이런 사역들을 이제 쉽게 하면은 동반자 선교로 전환하는 이 과정들이 본인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동반자 선교가 이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즉각적으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인 교육과 또 이러한 그 소통과 또 이러한 그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인 관계들이 이루어 나가야만 이것이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상황에 있어서 실제로 자꾸 동반자 선교를 어떤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같은 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나오는데, 동반자 선교는 우리 GMS가 출범할 때 본질이었고, 그리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동반자 선교이기 때문에 패턴이 약간 빗나가 있는 것을 수정 보완하는 문제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동반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송교회와 본부가 정확한 훈령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핀트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 현장 속에서 바라볼 때 선교사님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자꾸 이제 결국은 주도권 문제인데, 주도권을 선교사가 잡느냐 현지 교회가 잡느냐 이 개념을 떠나서 파송교회가 잡느냐가 아니라 주도권을 잡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도권을 잡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그러면 어떻게 선교 현지에서 이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선교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같은 고민을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케이스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선교를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면 누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문제다라고 기점을 가지고 저는 GMS 좀 더 강하게 이 부분들을 핸들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선교가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선교가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동반자 선교에 대해서 고민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주도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은퇴 후에 이제 생활 보장 이런 것들이 큰 현실적인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 선교부마다 선교사 은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KWMA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교사 노후 대책 과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좋은 해결책, 대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강대영 사무총장님, 허성애 사무총장님 순서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GMS 이사회가 갖는 고민이 중에 하나가 선교사 은퇴 문제잖아요. 그건 나는 이사회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요. 결론을 얘기하면은 가난 문제는 나라도 못 고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고치고 있어요. 집 없는 사람 집 주고 생활비 없는 사람은 생활비 주잖아요. 그래서 한국 상황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째, 선교사 은퇴 문제는 GMS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 책임도 못 지고, 그거 돈 모여 있어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목사님은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은퇴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단체라든가 좋은 단체들을 봤을 때 선교사 문제를 책임져 주는 은퇴 책임져 주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교단 선교회 GMS만 그거 해주겠다고 나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 개인에게 이거는 맡겨야 된다. 두 번째는 동반자 선교를 하면은 프로젝트에 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질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현지인에게 월급 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땅 살 필요도 없고요. 선교비 많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현직에 있을 때에 자기 은퇴 문제를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들든가 보험을 들든가 하여간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누가 이거를 해결해 준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파송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파송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이제 한 달에 인플레이션까지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우려고 주는 이제 그런 교회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일반적으로는 선교사 개인이 자기 스스로 이걸 모금해 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집 없는 사람 집 주죠. 그다음에 노후 기초 뭐 연금 주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은 생활비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회의 고민이나 선교단체가 고민할 과정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송교회가 선교사에게 뭘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교회들에게는 선교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은퇴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선교 운동이 계속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 노후 그 문제, 노후 대책, 또 은퇴 후 생활 보장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파송한 교회에 대한 어떤 역할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본부가 또 일정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선교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이것을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GMS에서 이런 부분에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만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특별히 노후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연금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이전에 뼈아픈 경험도 있지만 현재 GMS가 이 연금 문제를 독단적으로 뭐를 만들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실내로 2018년 1월부터 그동안 이제 파송을 받는 신입 선교사들이 연금 가입이 되지 않아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8년 1월부터 이제 규정을 바꿔서 새로 신입되어 나가는 선교사는 반드시 국민연금을 들고 나가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225가정이 국민연금을 들고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청해연금도 우리 선교사들 중에 가입이 돼서 하고 있는 가정수가 30가정 이상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잘 아시는 분당에 있는 그 교회가 500명 선교사 연금 혜택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선별 작업에 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500명의 선별 중에 감사하게도 이제 296명이 GMS 선교사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96명이라고 하는 건 가정수로 얘기하면 296가정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그나마 은퇴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의 숫자가 전체 우리 1,400 유닛으로 봤을 때는 39% 정도가 이미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결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강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노후 문제는 파송교회와 또 본부와 개인의 공동 책임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개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은퇴를 남겨둔 2, 3년 전부터, 그러니까 68세부터 70세 그 기간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국에 귀국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픈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규정이 있지만 이런 분들은 은퇴 준비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미리 2, 4년 전에 들어와서 이 한국 아까 제도를 또 보고 또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저희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뼈를 묻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생을 다 이제 내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사 은퇴 문제로 인해서 좀 덕이 이제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교사님들도 은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긍정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에 동반자 선교의 확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강 사무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기독신문에 난 거 인터넷에서 프린트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크로 좀 해주세요. 우리 지난번 총회장님께서 동반자 선교 어렵지만은 한국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동반자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12월 둘째 주간에 LA에서 남미 15나라의 선교사님들, 리더들 초교파적으로 38명 정도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동반자 선교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남미 전체 현지인들 리더십이 왔어요. 남미 전체에 코미방의 사무총장도 오고, 남미 전체에 젊은이 동원하는 이렇게 와서 사무총장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앞으로 현지 교회와 동반자 사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KWMA는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교단 선교부, 또 선교단체 리더, 그다음에 이제 총회장님들, 교단 총무님들, 지역교회 목사님들, 할 수가 있는 대로, 연결이 되는 대로 모든 분들한테 다 얘기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또 그래서 한국교회가 동반자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많이 이제 좀 촉구하고 설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GMS가 동반자 선교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GMS와 더불어서 한국교회 선교가 새로운 이렇게 파라다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단 선교부와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을 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사무총장님. 예, GMS 입장에서는 이제 동반자 선교가 이제 중요한 선교 방향이라고 인식을 하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아까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좀 4단계의 그 로드맵을 가지고 좀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선교사들 또 현장의 이 동반자 선교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강조, 교육, 또 신입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또 올 한 해 10여 차례 이제 여러 선교대 포럼들이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도 이 동반자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교육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본부 차원의 이제 정책 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이제 입안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 비전을 설정하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개발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제시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좋은 이제 매뉴얼들이 좀 나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GMS가 좀 더 앞서서 KWM과 함께 이 동반자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세계교회 동반자 선교원은 올해 출범하면서 아프리카 AIU와 함께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동반자로서 함께 이제 보폭을 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언문도 만들고 그리고 책자들도 저희들이 지금 발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보고가 될 것이고 앞으로 10년여간에는 아마 아프리카가 전 세계 선교에 상당히 중요한 선도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그들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올해 미얀마에 있는 가렌족들과 그리고 이제 대국 치앙마이 쪽에 있는 우리 KGAM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 그 대국 기독교 총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올 가을에는 이제 태국의 강성 교사님에게 우리 도움을 많이 어드바이스를 받을 것입니다만은 이 동반자 선교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포럼을 하면서 그들의 발표와 우리의 발표들을 섞어서 어떻게 하면 태국 교회가 지금 1%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한국 교회 과거에 1%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에 가려고 하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이 생각하고 선교사 숫자가 줄어들고 뭐 파송 숫자도 줄어들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 현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귀한 선교를 다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동반자 선교에 어렵지만은 꼭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 당부할 메시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부터.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정신들이 좀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이제 새롭게 본질을 회복하고 이 동반자 선교의 개념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기본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나아가면 훨씬 힘도 덜 들고 의미도 더 있고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 지도자들과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지도자들과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저는 선교는 멋지게 열매 맺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당부를 함께 드립니다. 허성교사님. 예, 동반자 선교는 이 시대의 그 선교 현실과 또 지금까지 그 걸어왔던 우리의 그 선교의 성찰을 요구하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선교의 이 동반자 파트너십의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해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사역의 재점검이 또 필요한 그러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동반자 선교는 지금이 가장 적기에 전환의 시기다. 늦춰서도 안 되고 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방향 속에서 앞으로 한국 선교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리적으로는 비서구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서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고 아시아에도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최근에 영국의 그 선교계 리더들 지역계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한국 교회가 하는 선교 방향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4월 달에 영국의 리더십들이 한 20명이 와요. 동시에 독일에 140년 된 선교단체가 있어요. 얼라이언스 미션이라고. 그분들이 지난 10월 달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저희더러 독일을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독일에 한국 선교사들이 나와 있는데 독일 교회와 같이 그 다음에 동독에 있는 여러 나라들 우리 연합해서 뭔가 같이 우리가 조인트 프로그램을 동반자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의 사역하고는 현장에서도
현지에 있는 교회와 같이 사역하는 동반자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그 유럽이라든가 오세아니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가 힘이 없거든요. 현지 교회가. 그러니까 현지 교회가 연합해서 그쪽에는 난민이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나라의 나름대로 사회 문제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고, 이런 제안들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교회 선교가 다시 한번 파라다임이 바뀌어지는 시프트가 되는 이런 선교적인 한 해가 금년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반자 선교에 대해서 대담을 통해서 동반자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국교회가 현지 교회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선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가 동반자 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숙과 부흥을 이루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목사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